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하자마자 전 세계 87개국 동시 1위 달성하며 미국 방송가에서 한국 배우들한테 무릎 꿇은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게 단순한 드라마 흥행이 아니라 문화 전쟁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라는 걸 실감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87개국에서 동시에 시청 순위 1위를 찍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건 그냥 인기가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글로벌 콘텐츠 패권을 한국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증거예요. 공개 첫 주에만 시청 시간이 4억 8천만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냐면 넷플릭스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 기록이라는 거죠. 시즌1이 세웠던 그 전설적인 기록을 시즌2가 본인들 손으로 직접 갈아치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뭐냐면요. 넷플릭스 앱 사용자 수 자체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폭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보려고 넷플릭스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 자체가 한국 콘텐츠 하나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넷플릭스에 올라간 작품 중 하나가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기업의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된 거죠. 진짜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체감이 되실 거예요. 물론 뉴욕 타임스나 가디언 같은 서구 매체들이 조금 박한 평가를 내놓긴 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흥행에는 전혀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평가들이 나올수록 전 세계 대중들은 더 열광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엘리트 비평가들과 일반 대중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서구 중심의 미디어 권력이 더 이상 대중의 취향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한국 콘텐츠가 그들의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주요 토크쇼들을 보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정재 배우는 이미 할리우드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상태고 이병헌 배우가 이번에 완전히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거든요. 특히 이병헌 배우의 인터뷰를 보면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와요. 유창한 영어 실력은 기본이고 유머 감각이랑 위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미국 현지 리포터들이 인터뷰하면서 본인들이 팬이 되어버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배우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병헌 배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그 시장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온 거죠. 실제로 미국의 한 방송에서 주주라는 리포터가 오징어 게임 출연진이랑 제작진을 인터뷰하게 됐는데 주변 동료들이 완전히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오징어 게임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 아니 거의 종교 수준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리포터는 오징어 게임을 두고 전 세계를 휩쓴 절대적인 거물급 시리즈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거든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예술작품이라고까지 극찬했어요.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오징어 게임은 스토리텔링, 연출, 연기, 미술, 음악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병헌 배우는 인터뷰에서 정말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극중 세계관과 현실을 비교하면서 위트 있는 답변을 내놓았어요.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게임에 지면 죽지만 여기 인터뷰 현장에서는 게임에 져도 죽을 일은 없으니까 훨씬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서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죠. 이런 게 진짜 프로의 여유거든요. 영어로 농담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주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할리우드 톱 배우들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시즌2의 핵심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설명을 했는데요. 주인공 성기훈이 다시 게임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게임 자체를 멈추게 하고 그 배우를 처벌하겠다는 복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즌1과 완전히 다른 동기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서사에 엄청난 깊이를 더해준 거죠.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물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복수극으로 장르가 확장된 겁니다. 이런 서사적 진화가 바로 한국 콘텐츠의 힘이에요. 단순히 자극적인 소재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담아내면서도 대중성을 잃지 않는 거죠.
황동혁 감독님과의 에피소드도 정말 재밌었어요. 이병헌 배우가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감독님한테 질문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농담 섞어서 이번에 치아가 2개나 안 좋아졌는데 그중 하나는 이병헌 배우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빠진 게 아닐까 싶다고 하셨대요. 이게 농담이긴 하지만 그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국 배우들의 이런 프로페셔널한 자세가 할리우드에서도 점점 더 인정받고 있어요. 단순히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완전히 해부하고 이해하려는 학구적인 태도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번 시즌에서 다루는 사회적 메시지도 정말 예리해요. 게임이 끝나고 투표를 통해 편을 가르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 현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수결을 통해 결정을 내리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묵살되고 사회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요. 이런 현실 비판적 시각을 오락적 요소와 완벽하게 결합시킨 게 오징어 게임의 진짜 힘이에요. 단순히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보고 나면 뭔가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작품이죠. 리포터가 이번 시즌이 역대 가장 어둡고 폭력적일 수 있냐고 물었는데 감독님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히려 더 잔인해지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어두운 세계관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선택에 더 집중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진짜 고수의 답변이에요.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으로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성의 본질을 탐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철학적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사실 이병헌 배우의 이런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할리우드 적응력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이미 2009년에 지아이조로 할리우드에 입성해서 레드,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같은 굵직한 작품들에 꾸준히 출연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미 최정상급 톱스타였는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할리우드에서는 단역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과 도전 정신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죠. 엄청난 자존심 싸움이었을 텐데 그걸 다 감내하고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거예요. 당시 CNN 같은 주요 매체에서도 이병헌 배우의 연기를 두고 영혼이 담긴 연기를 보여주는 최고의 배우라고 극찬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배우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받기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그 이름이 전 세계에 더 확실하게 각인되고 있어요. 예전에 매그니피센트 7 홍보할 때 에단 호크 같은 대배우랑 나란히 앉아서 농담 주고받던 모습만 봐도 그의 현지 적응력과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징어 게임 열풍의 현장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거대한 영희 동상이 세워졌고 이탈리아 베니스, 태국 방콕의 강가에도 똑같은 동상들이 들어섰어요. 밀라노 지하철역은 아예 전체가 오징어 게임 광고로 도배됐고요. 이게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문화 침투거든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들이 한국 콘텐츠로 점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즌 1을 안 본 사람들도 이 압도적인 스케일의 홍보를 보면서 궁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특히 유럽 쪽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유럽은 원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럽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전에는 문화라고 하면 무조건 서양 것만 최고로 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콘텐츠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진짜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오징어 게임만의 현상도 아니에요. 지금 넷플릭스 전체를 보면 한국 콘텐츠가 계속해서 글로벌 차트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옥 좀비버스 사냥개들, 무빙, 마스크걸, 슈루까지 진짜 쏟아져 나오는 한국 콘텐츠마다 전부 대박을 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 제작 시스템 자체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는 증거거든요. 스토리 기획부터 캐스팅, 연출, 촬영, 편집, 음악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의 강점이 뭐냐면요. 일단 속도감이 미칩니다. 서양 드라마들은 보통 한 시즌이 10부작 정도인데도 템포가 느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16부작이든 20부작이든 단 한 회도 지루할 틈을 안 줘요. 매회 반전이 터지고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죠. 이런 치밀한 구성력이 한국 작가들의 진짜 무기예요. 그리고 연기력도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국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연기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요. 코미디부터 멜로, 액션, 스릴러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소화해내죠. 제작 환경도 한국이 훨씬 유리해요. 할리우드는 시스템이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서 의사결정이 느린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라 빠른 결정과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창의성과 실험성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황동혁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파격적인 소재를 넷플릭스가 믿고 맡겨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프로젝트라고요. 만약 할리우드 시스템이었으면 기획 단계에서 걸러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국 콘텐츠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담아낸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봐도 딱지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한국 고유의 놀이를 소재로 삼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거든요. 빈부격차, 생존 경쟁, 인간성 상실 같은 문제들이요. 이런 게 진짜 고급 전략이에요. 문화적 특수성으로 차별화하면서도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이제는 한국 콘텐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콘텐츠라고 하면 그냥 틈새 시장 정도로만 취급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메인스트림의 핵심이 돼버렸죠. 넷플릭스가 한국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2023년 한 해에만 한국 콘텐츠 제작에 수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 콘텐츠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애플 TV 플러스도 파친코 같은 한국 관련 콘텐츠로 승부를 걸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한국을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이정재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시즌 1에서 보여준 성기훈 캐릭터의 연기는 진짜 전설이 됐어요. 그냥 연기를 잘한 정도가 아니라 캐릭터 자체가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거든요. 456번이라는 번호만 봐도 오징어, 게임이 떠오를 정도로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했죠. 이정재 배우는 이미 한국에서 30년 넘게 톱배우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명작을 남겼지만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글로벌 스타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어요. 나이가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액션 연기도 직접 다 소화하고 감정 연기의 스펙트럼도 엄청나게 넓거든요. 시즌 2에서는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빚더미에 앉은 찌질한 아저씨에서 복수를 위해 단련된 전사로 변신한 거죠. 이런 캐릭터 변화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근데 이정재 배우는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냈어요. 눈빛 하나, 표정 하나로 캐릭터의 내면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게 진짜 마스터 클래스예요. 할리우드 배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지거든요. 그리고 이정재 배우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겸손하고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유지해요. 본인의 성공을 과시하기보다는 함께 작업한 스태프들과 동료 배우들을 먼저 언급하거든요. 이런 태도가 할리우드에서도 더 큰 존경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까지 겸비한 배우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국 배우들의 이런 겸손한 자세가 글로벌 시장에서 오히려 더 큰 무기가 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의 비주얼도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 분홍색 병정들의 의상부터 시작해서 세트 디자인, 조명, 색감 전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특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장면에서 나온영이 인형은 이제 글로벌 팝 아이콘이 됐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저 인형을 보면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게 되죠. 이런 강력한 시각적 상징을 만들어낸 게 미술팀의 진짜 실력이에요. 음악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재일 작곡가가 만든 사운드 트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오케스트라 사운드부터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까지 모든 음악이 스토리텔링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어요. 음악만 들어도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이런 토탈 패키지가 바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에요. 촬영 기법도 정말 혁신적이에요.
롱테이크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핸드헬드 카메라로 리얼리티를 살리고 때로는 고정 카메라로 답답함과 폐쇄감을 표현하죠. 이런 다양한 촬영 기법들이 스토리의 감정선을 완벽하게 따라가면서 시청자들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재훈 촬영 감독의 내공이 정말 대단한 거죠. 편집도 예술이에요. 긴장과 이완의 리듬을 완벽하게 조절하면서 시청자들이 지루할 틈을 전혀 안 주거든요. 각 에피소드마다 클리프행어를 배치해서 다음 화를 안 볼 수가 없게 만들죠. 이런 게 바로 몰아보기 시대에 최적화된 편집 전략이에요. 한국 드라마 제작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천재적인 감각을 발휘하고 있어요. 황동혁 감독님의 연출력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데뷔작인 도가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가장 대중적이고 흥미진진한 형식으로 풀어낸 거죠. 이게 진짜 고수의 경지예요.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황동혁 감독님은 그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시즌 1 제작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10년 동안 기획을 다듬고 투자자를 찾아다니며 거절당하기를 반복했거든요. 한국 투자자들도 다들 너무 파격적이라고 거절했고, 그러다가 결국 넷플릭스가 손을 잡아준 거죠. 근데 넷플릭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대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흥행작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창작자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오징어 게임이 던지는 메시지도 정말 날카로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생존 경쟁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설교조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로 포장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은 재미있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런 게 진짜 고급 스토리텔링이에요. 특히 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정말 리얼해요.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 배신, 연대, 희생 같은 다양한 모습들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그려냈거든요. 캐릭터 하나하나가 전부 입체적이고 공감 가능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악당조차도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와 배경이 있죠. 이런 캐릭터 묘사의 깊이가 작품의 품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시즌 2에서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도 정말 환상적이에요.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조유리, 이진욱 같은 배우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시즌 1 못지않은,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임시완 배우는 이번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기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다는 걸 증명했어요.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한국 배우들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연기를 위해서 몸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고 근육을 만들고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완전히 바꿔요. 메소드 연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죠. 할리우드 배우들도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한국 배우들은 거기에 더해서 감정 표현의 섬세함이 탁월해요. 눈빛 하나로 수십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글로벌 팬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보면 오징어 게임 관련 밈과 팬아트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각 캐릭터에 대한 분석글이며 이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단순히 작품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확산시키는 문화가 형성된 거죠. 이런 팬덤의 힘이 바로 오징어 게임을 더 크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해외 유명인들도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NBA 스타들이 오징어 게임 코스프레를 하고 할리우드 배우들이 SNS에 오징어 게임 관련 포스팅을 올리고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오징어 게임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요. 이런 바이럴 효과가 작품의 인지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거죠. 마케팅을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홍보하는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오징어 게임은 정말 대박 중의 대박이에요. 제작비 대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시즌 1 제작비가 한화로 200억 원대였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는 조 단위라고 해요. 신규 가입자 유입, 기존 가입자 유지율 상승, 브랜드 가치 상승까지 따지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올린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시즌 3까지 제작을 확정한 거고요. 한류의 파급력이 정말 무섭죠?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언어 학습 앱에서 한국어 학습자 수가 폭증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졌어요. 한복, 한식, 케이팝, 한국 여행에 대한 검색량이 다 같이 올라간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짜 위력이에요. 하나의 콘텐츠가 국가 전체의 브랜드를 높이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도 이제 한류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세금 혜택도 주고 해외 진출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한류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거죠. 프랑스나 일본처럼 자국 문화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한국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나요. 작품에 등장한 소품들이 전부 상품화되고 있거든요. 달고나, 개인 복장, 가면, 카드 등등 관련 상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할로윈 시즌에는 오징어 게임 코스프레가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었고요. 이런 부가 수익까지 따지면 오징어 게임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정말 천문학격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